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이 책인싸의 초대 손님 이래학 저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 이래학입니다. 예. 어떻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많이 바쁩니다. 네. 예. 신간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정신 없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딱 봐도 정신이 없어 보여. 바카스는 먹고 왔어요. 바카스 먹었고. 바카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다행입니다. 자, 우리 책인싸의 공통 인트로 질문이 있어요. 네.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네. 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미 준비 다 해놓고서. 그렇죠, 맞아요. 네. 난감하더라고요. 참. 자,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토크쇼를 지향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토크쇼의 첫 번째 자기소개 이름 삼행시를 요청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창할게요. 이 시점에 레알 필요한 핫 학구파 달란트 투자 이래학입니다. 최고다. 최고. 오글오글한데 최고. 우리 이래학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달란트 투자.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브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네이버 블로그로 했어요. 2014년부터 그때도 원래 그 네이밍이 그 달란트 투자라는 명이었고. 네.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서적을 보다가 그 달란트 컨설팅이라는 그런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네이밍을 어차피 저는 이제 투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붙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유튜브가 좀 핫해졌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야, 그때 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딱 코로나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최고였죠. 저는 다 끝나고 이제 안 한다고 할 때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5만이나 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셀코TV와 경익남 TV가 함께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책을 기획하고 집필 하셨어요. CG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또 책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산업지도. 아마 우리나라 역대 베스트셀러 1위.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정석? 아니요. 그러면요? 자동차 도로 안내지도. 지도책이요, 지도책. 그렇구나. 네. 그것을 노리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내셨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요? 네. 사실 한 그 유망 업종 트렌드? 뭐 그런 관련된 서적은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을 다 훑는 그런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런 책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은 뭔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상장사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부 산업을 좀 분류를 해서 그 산업의 해설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투자자 제가 관점에서 쓰긴 썼는데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런 산업의 특징, 뭐 개요 성장성, 그다음에 해당 산업이 뭐 어떻게 해야지 성장을 하는지 그런 키워드를 적어놔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뭐 책 가격은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뽑습니다. 저도 정말 샅샅이 봤거든요. 이 산업을 그 분류별 산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그런 책을 잘 못 봐요. 그렇죠. 별로 없죠. 업계 책은 있거든요. 업계 책은요 그냥 한 3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사보는 그런 산업지도 같은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 저자가 쓰기보다는 업계에서 쓴 책이고 업계가 사보는 책이죠. 그런 책들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이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을 법한 이런 산업지도책, 저는 너무 훌륭한 시도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지도에서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격변하는 산업 흐름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3분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앞에서 격변하는 산업 흐름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라 미니 강연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맞닥뜨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왜 내가 산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를까?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그렇고 외국인이 다른 종목을 사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고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다른 종목이 내가 산 종목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있죠. 케인즈가 주식 투자는 미인대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 저 참가자를 보고 미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내가 선정한 참가자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 관점에서도 내가 선정한 참가자가 미인이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가 미인대회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좀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대 비교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산업이라든지 종목에 자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사실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는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때는 정말 한 100명 중에 50명 정도를 뽑는 미인 대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 있는 종목을 잘 고르고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냈으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경기 침체에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미인을 선정하는 미인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도 이제 학창 시절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사실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옆집에 뭐 친구인 뭐 광석이가 그렇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아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은 저는 와서 또 혼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엄마한테 너 왜 걔보다 못해? 이게 인생은 약간 좀 상대 비교 관점에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축,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에서 정말 오를 만한 투자처,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중에서 한정된 유동성이 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강의 잘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암기해서 얘기하듯이 쭉 말씀 잘해 주시네요. 결국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정확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갑자기 중간에 광석이 하길래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이밍 뭐로 할까 아니 이 자식이 그러니까 네. 컨셉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불가피하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했습니다. 미인 대회에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저만 보시는 분들은 김광석이 미남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두 명을 같이 놓고 보니까 또 아닌가 보다. 미남이시죠. 그런 건가요? 잘 안 되죠. 농담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과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기조 강연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알맹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파헤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진단을 하고 싶어요. 22년 주식 시장을 이제 지났잖아요. 22년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혹은 뭐 이렇게 나름 진단해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한 10년 만에 오는 하락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하락장이 아마 한 코로나 팬데믹 장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그때도 이제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이제 심한 하락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좀 틀렸죠 사실. 그러면서 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소리도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런 만도 한 것이 원래는 이제 연준에서는 2021년 한 9월 달까지도 뭐 제로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다가 그리고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2022년에 와서 완전 선회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파르게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그 주식시장의 사기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이 이제 유동성 장세예요. 그렇죠.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막 유동성 엄청 풀어대가지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막 주식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 장세가 오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의 4개를 보면은 원래 실적 장세가 긴 편이에요. 네. 유동성 장세보다. 예전에 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네. 신흥국 중심의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장세가 2년 이상 이어졌었고, 네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세미 상승장이라고 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쫙 끌고 가는 장세. 예. 그때도 사실 실적 장세가 1년 정도는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 때문에 실적 장세가 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찾아오는 게 역금융 장세죠. 그렇죠. 금리가 가파르게 그 꼭지점을 향해 막 치솟고 실적은 아직 그대로 꺾이지 않았으나 이 금리라는 압박, 긴축이라는 압박 때문에 시장이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좀 매우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달란트 투자에 출연했을 때 아마 2021년에 네. 2022년 전망을 가지고 출연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핵심 메시지가 네. 주식하지 마셔라. 아 맞아요. 그 말이 22년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맞네요. 다시 한번 꼭 회고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네. 23년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역금융 장세가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이제 역금융 장세가 이제 금리가 다 정점에 오르는 시점 그때가 이제 역금융 장세의 종말이니까 그러면서 역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실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분기 대비 3분기는 꺾였어요. 일단 그렇죠. 살짝 꺾였고 네. 4분기부터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 꺾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가 오긴 오나 대신에 이제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변수냐라고 네네. 하면은 네. 경기 침체는 맞다. 네. 그러니까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은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심해지냐 경기 침체가 그 정도가 네, 정도가 심해지냐 뭐 하드 랜딩이냐 그래서 네. 소프트 랜딩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미국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제조업은 좀 꺾였어요 이미 꺾였고 네. 서비스업 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꺾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소비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살아있는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후행적이긴 하나 그 절대적인 레벨 수준이 너무나도 낮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업률 4.4% 간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정도로 올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실업률이 사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얼마나 이 리오프닝 쪽으로 우리나라한테 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상반기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1분기 정도는 약간 그런 뭐 실적 감소라든지 또 FOMC라든지 거기에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제 생각에 뭐 작년 10월 저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는 살짝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라는 면에서는 이것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소프트 랜딩이고, 그러니까 둔화나 침체 국면 맞지만 경착륙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연착륙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기도 어쨌든 저점이 상반기고 하반기는 또 상저하고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소위 주가는 뭐 선행하는 경향성이 많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약간 매운맛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사실 전 좀 가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는데 네. 근데 약간 이게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차라리 올해 상반기에 하드랜딩이 온다 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금리를 원래는 이제 FOMC 의사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5.1% 중립금 유지한다라고 나왔지만은 네. 그럼 그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금리를 또 인하를 하면서 또 유동성을 풀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사실 또 다시 상승장이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면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약간 소프트 랜딩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제시한 그 5.1% 중립금리를 올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얕은 경기 침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여건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자체가 주식의 호의적인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제 뭐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서 하반기는 더 괜찮냐? 그거는 좀 가봐야
가봐야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네. 그때 또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23년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흐름을 볼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저는 종목에 따라 갈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산업지도 이 책의 역할, 이래학 저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20년, 21년은 그래 종목이 중요한 장세가 아니다. 22년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예 투자하지 않았어야 된다. 다 빠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매크로에 따라 움직였던 경제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맞아요. 근데 23년은 종목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강하니까 이 산업 지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얘기 괜찮습니다. 전공을 찍으셨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10점. 아, 좋습니다. 그러면 23년 상반기에 네. 우리가 좀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좀 안내자 역할로서 좀 이런 것들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매크로 변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3월에 멈추냐 아니면 5월에 멈추냐. 네. 그리고 이제 원래 12월 점도표에서 제시를 했던 중립금리 수준 5.1%에서 얼마나 좀 여기에 부합을 할 것이냐, 네.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밑돌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상반기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변수. 오케이. 네,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뉴스라든지 나오는 데이터 보면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그렇겠네요. 있어서. 예. 네. 그 두 가지 네. 변수 우리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기대했던 그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면 또 한 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이 기대했던 그것보다 낮게 정점이 형성되면 또 먼저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호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 부합하게 나오면 이런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물가 어떻게 흐르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의사결정 어떻게 될지 우리는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도 좀 느꼈지만 23년 경제는 어쨌든 경기 침체다. 이 경기 침체에서도 우리가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지난번에 역금융 장세를 너무나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플러스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가볍게 지나간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의 뭐 기술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역금융 정세 때문에 많이 빠진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들. 근데 여전히 이제 일각에서는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싸다라는 그 근거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수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네. 비싸지 않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구글도 아마 PR이 17배, 18배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보다 낮은 수준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개월 포워드라고 하죠.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 그렇죠. 뭐 27배. 뭐 이게 이런 싼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데는 PR이 3, 40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이 기준으로 최근간 벌어들인 이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PR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20배가 조금 넘을 거예요, 20배가. 근데 이제 전반적 역사적인 평균이 14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난 100년간의 그 PR 밴드의 그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매력을 결정할 때 그냥 매크로 지표 딱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금리잖아요. 그럼요. 금리가 높으면 사실 주식이 할인되는 거고. 그럼요.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 고평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부터는 사실상 그 글로벌 금리, 미국의 이제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6% 미만이었어요. 그렇군요. 6%에서 1%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S&P 500 지수의 PR을 보면은 가장 낮았을 때가 13점 몇 배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사실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익이 워낙 꺾여버리니까 PR이 140배까지 갔어요. 네. 네. 그런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평가 값은 제외를 하고 상단이 한 35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한 중간값 정도를 보면은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네. 25배 정도. 근데 지금 20배가 약간 넘는 상황이니까 일단 비싼 건 아니다. 네. 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물론 네. 여기서 역실적 상세가 정말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면서 PR이 높아지겠죠. 하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자체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드랜딩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괜찮은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떤 주식을 좋게 보시는지. 예. 일단은 이것도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좀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돌려보고 테스팅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2년부터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연초에 증권가에서 올해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업종 있죠, 업종. 네. 업종 상위 5개. 예. 그리고 하위 5개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그렇게 좋다 내지는 상대적으로 별로다 하는 업종 상위 5개, 하위 5개 선정한 다음에 1년간에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네. 그래서 20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전망치 상위 5개 업종은 예. 평균 상승률이 6%예요. 지난 한 20년간. 네. 하위 5개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네. 뭐 1%가 안 될 것 같은데. 12%예요. 오히려? 네, 수익률이. 왜 그럴까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예. 1년 단위씩 이렇게 다 그러니까.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예. 평균을 내보니까 오케이. 상위 5개는 6%. 아, 그럼 단순 평균이네요? 단순 평균 6%, 그 다음에 하위 5개는 12%. 네. 승률 관점에서도 거의 뭐 상위 5개가 30% 미만이고 네. 하위 5개는 70% 이상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에서 전망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좋다고 전망하는 부분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성반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한 2, 3개월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았던 키워드들이 좀 퇴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또 매력적인 쪽에 쏠리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그때 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재밌는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숙제를 왜 주세요?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년 동안의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서 평균을 하셨는데 네네. 1년 말고 혹시 단기 3개월이나 6개월 네네. 기간으로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가설이 부합하는지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지정했는데 이 유망한 산업들은 보통 선반영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내에서는 오히려 유망하지 않다라고 지정한 그 산업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1년을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이쪽이 더 유망하지 않다고 보는 산업들이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가설이 완벽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괜찮네요. 한번 그 부분도 네. 뭐 호기심 나실 테니까 네, 안경 이렇게 딱 쓰시고 알겠습니다. 네. 호기심 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다음은 저희 채널에 나올 때 제가 이제 완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네.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렇게 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다음 어떤 상승장의 주도주로 꼽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면은 그 업종별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업종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안 좋아요. 실적이 가장 많이 꺾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실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네. 실적이 성장을 하면은 주가가 이제 따라서 오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년치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은 이익 변곡점, 즉 이익이 감소를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변곡점 연도의
그 주가 상승률, 주가 뭐 상승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70%가 좀 넘더라고요. 74% 정도.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이익 변곡점일 때 주가가 오르더라. 네. 두 번째, 이 이익이 1년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년치, 3년치까지, 뭐 4년치까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차 이익 증가한 연도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84%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주가 상승 확률이 나타나요. 10종목 중에 8, 9종목. 재밌는 게 2차 이익 증가 연도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2차 이익 증가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가설인데 우리나라가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비중이 많잖아요. 네.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쫙 살펴보면은 특정 그런 인터넷이란지 뭐 그런 섹터 제외하고는 다 약간 좀 수출 중심 그리고 좀 시클리컬 비중이 커요. 근데 어차피 경기 순환 주기 관점에서 보면은 4년에서 5년 사이란 말이죠. 한 사이클이. 네. 2년 정도 증가를 하면은 이제 감소할 그런 시기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2000년도 이익 증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약간 반반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 빠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매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네. 올해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정확하게 고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일단 작년에 이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쪽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과 아까 말씀드린 좀 연초에 컨센서스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부시켜 보면은 반도체는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하게 네. 코로나 이때부터 계속해서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수주 받은 것 자체가 2025년 물량까지 다 수주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작년에도 좀 좋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큰 뭔가 성장이라든지 중간에 뭔가 더 호재가 나와가지고 원래 수주한 물량을 뛰어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오래 오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그 섹터 내에서 약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매 분기마다 그 매매한 운영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 3개 기업을 새로 샀더라고요. 보니까 네. 5% 이상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보면은 약간 좀 작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약간 비주류 2차 전지 소재들을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네. 좀 2차 전지 섹터가 다 오른다라고 보시기보다도 그 중에서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산업지도 책도 보시면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행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주요 산업별 이제 지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막 수놓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지형을 좀 그림 그리듯이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일장이 인프라 관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랑 이제 필수 소비재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렇죠.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뭐 산업이 에너지, 뭐 금융, 네. 통신, 그다음에 의료기기, 제약과 바이오 이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도 띠면서 그다음에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반 산업이 돼서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추가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의료기기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주 관점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장은 약간 필수 우리나라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인프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소재와 산업재라고 네. 해서 정유와 화학, 그다음에 철강과 광물, 뭐 조선과 운송, 예. 건설과 플랜트, 기계 예. 이런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정유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이라든지 그런 신발이라든지 그런 거 70% 이상은 이제 화학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간을 이룬 소재, 그다음에 그럼요.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런 인테리어 소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내장재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원유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원유 맞아요, 가지고 만든. 여기도 다 원유 없이 못 만들어. 예.
그래서 그런 필수 소재.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져간다면은 금속 있죠. 금속.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비철 금속과 철 금속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건물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조선 등등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유화학, 철강과 광물 이 두 개가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이제 기초 소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전방 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들을 잘 보시면은 그 전방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좀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운송, 뭐 건설과 플랜트, 기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산업재. 그렇죠. 속하면서 약간 경기 민감성이 좀 크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한 대 묶어놨고,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경기 민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래서 약간 공통 분모가 있어서 묶어놨고, 이제 3장이 IT입니다. 네. IT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뭐 IT 서비스,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 투자자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책을 쓰다가 약간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 장비 업체들 보면은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그다음에 태양광도 하고 네. 2차 전지도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기기나 같이 묶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같이 보면 좋다는 거죠. 어차피 약간 걸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좀 묶어놨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예. 이제 4장부터 6장은 소비재 1, 2, 3이에요. 예. 1, 2, 3인데 소비재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식주에 관련된 네. 소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료, 패션, 유통. 그 다음에 소비재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비재이긴 하지만은 그 중국적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는 약간 성장하는 소비재. 그래서 네. 화장품, 레저, 미디어, 게임. 그러니까 소비재 중에서 약간 좀 성장주 격에 속하는 그런 쪽이고, 소비재 3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성장주, 그러니까 완전 성장주 모멘텀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자기기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성장 산업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함께 보면 네. 좋은 그런 산업들을 좀 테마별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산업별 지형해가지고 저도 책을 이제 보면서 질문지도 마련했지만 이게 산업 섹터를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산업 섹터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그렇죠. 건설업, 네. 예를 들어 인프라 산업에 있어야 될 게 왜 이쪽에 있지, 산업재에 있지, 뭐 이런 건설이 왜 인프라 안 들어가고 산업재에 있지,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이 섹터를 구분해놓고 기업을 여기다 넣으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약간 기업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맞아. 하나의 기업이 딱 그 사업만 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만드니까 네. 그러면 이 기업의 특성을 분류에 넣으려면 그 산업 섹터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이제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그렇죠. 같이 보면 좋을 그렇죠. 만한 그런 네. 산업끼리 묶었다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느 쪽에 포함시키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네. 분류를 하셨고 해당 산업의 지형을 이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뭐 퍼즐 맞추듯이 네.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어떨까. 책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책 내용에서 저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텐베거. 네, 물론 이제 네. 여러분이 텐베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고 이 베거라는 단어가 이제 1루, 2루, 3루 하는 10루 그러니까 텐베거는 10루타를 뜻하는 그런 야구 용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0배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위 텐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텐베거가 될 만한 그 유망 기업을 찾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여러분 23년 그 대한민국 산업투자 지침서 마침내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산업 또는 뭐 미래에 재평가될 만한 산업 이런 산업들을 좀 투자할 것을 좀 조언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물론 제가 쓰면서 약간 네. 좀 이 산업은 정말 많이 성장하겠구나 네.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년에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올해 뭐 텐베거가 나온다라기보다도 좀 길게 봤을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봤을 때 네. 아, 이런 산업에서는 좀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기계 쪽. 네. 기계 쪽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쪽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쪽이 있죠. 네. 네, 그쪽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우주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최근에 이 로봇 쪽이 상당히 좀 핫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상장사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 사업에 시동을 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협동 로봇 분야냐 서비스업 로봇 분야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탈세계와 블록화 관점에서 리쇼어링 트렌드가 있는 상황에서 원래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싼 선진국에는 공장을 안 지었는데 이제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기기라든지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맞아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벌써 딱 집어주시네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책을 좀 두껍기 때문에 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텐베거라는 그 소책자로 앞에 딱 붙여서 주시면 어떨까? 그 약간 그런 유망한 그렇죠. 산업만 따로 그것만 분류를 딱 해서. 구분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텐베거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소책자로 그거 반만하게 이렇게 붙여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욕심도 좀 들 만큼. 다음에 개정판 때 네, 고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뭐 미처 다루지 못한 뭐 특히 이 책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떤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그냥 이 책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저자 강연을 했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두꺼워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랑말랑하게 쓰려고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간중간 인트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 무슨 역사라든지 뭐 유래라든지 이런 걸 살짝 넣어놨는데 그냥 그것뿐이지 사실 이게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내고 교정을 보는데도 저도 계속 쭉 읽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썼는데도. 그래서 아직까지 200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네. 그래서 뭐 쭉 읽을 수 있으면 쭉 읽으면 좋지만은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속한 산업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주식시장을 보는데 갑자기 이쪽 섹터가 뭔가 자금이 쏠리면서 부각을 받고 있네? 네. 라고 하면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찾아서 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투자자이시고 또 달란트 투자 이 크리에이터로서 많은 시장에 계시는 또 팔로워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2023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막 증권사에서 유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쫓아다니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보는 뷰를 말씀드렸죠.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된 업종 중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겨서 약간 많이 오른 것들을 팔고 갈 만한 그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 책을 보면서 좀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도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종목도 다 넣어놨으니까 최소한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떤 그런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뭐 전방 산업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 정도는 좀 최소한 알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단 작년은 사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상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책인싸 1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어요. 난감한 게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통 질문이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난 일의학을 표현해보는 단어로 표현해보는 시도를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일의학 이렇게 하면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일의학.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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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베거.
CG 들어가나요? 아, 예. 아마 막 지금 막 폭죽 터질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일해학 저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책이다. 왜냐면 어떤 특정 종목 집어주고 특정 종목 집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을 가지고 고르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산업 지형을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매력적인가, 그 섹터가 특별히 이렇게 반짝반짝이는가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섹터만 함몰돼 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섹터와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숲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무를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크게 이게 우리 지도 없으면 헤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헤매지 않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여러분들께 텐베거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텐베거. 아, 감사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네, 그렇게 해몽이 좋고 꿈도 좋습니다. 네, 자,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0자로만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더 짧게 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10자 이내면 다 좋습니다. 저 일단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비빔밥이다. 비빔밥. 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수많은 그런 갖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하나만 뭔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가 더 좋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비빔밥 같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성공 투자를 우리 한국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만 남았어요. 나에게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란? 달란트란 주식이죠, 뭐 사실. 추가적으로 설명 주신다면? 그냥 뭐 제가 달란트 투자고, 이 달란트 투자라는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투자 쪽에서 특히나 이제 주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저의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나에게 달란트란 주식이다. 제가 다음 질문이 나에게 주식이란인데 네. 주식이란 또 달란트다라고 할까 봐 그건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식이란? 나에게 주식이란 주식이다. 주식이란 또 주식이다. 그러니까 스톡이 아니라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주식이라는 거죠. 특히 비빔밥인가요? 아, 그렇게 또 매칭이 되네요. 아, 예.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걸로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저의 밥벌이다. 아, 밥벌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주식인 분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함부로 밥그릇 망가지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투자에 대한 철학 혹은 투자에 대한 어떤 뷰를 갖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오늘 책인싸 1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여쭙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난감한데 재밌다. 난감한데 재밌다. 네. 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 채널을 간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정보 전달 관점이긴 한데 네. 책인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능감, 예. 또 사회자께서 워낙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지를 딱 받았을 때 오잉?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정보 전달 관점에서 내용보다도 이거 삼행시를 어떻게 짓지? 예.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막상 해보니까 신선하고 재밌다. 네. 난감했지만 재밌었다. 여러분들께도 뭐 혹여나 뭐 난감한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책인싸는 그냥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니라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달란트 투자의 크리에이터 이래학 저자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